올해 30살인 린 위슈는 대만 국립대학교 정보학과를 졸업 후 돈을 모아 학화 음식의 장인인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식당을 오픈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실수로 지름길을 택했고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 결국 어머니랑 어렵게 작은 국수 가판 매장을 오픈했지만 이마저도 어머니가 과로로 인한 뇌졸중이와 어쩔 수 없이 장만한 국수집을 인해 정리하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배달 기사들의 뒷이야기는 이렇듯 다들 기구한가 봅니다. 方便了。리암은 코로나 이후 3년 10개월간 배달 대행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느낀 배달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3개월간 집필에 몰두 후 자기 집 책장에 있던 모든 책의 출판사에 원고 투고를 하지만 다 거절당하고 마지막 한 곳에서 전화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두 바퀴 세상 뒤편의 진실이란 책을 결국 출간하게 됩니다. 대만에서 배달 대행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고 궁금해서 그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에게서 답변이 왔습니다. 책의 내용과 사진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 자세히 옮길 수는 없지만 그의 책에 소개된 자신과 동료 기사들의 에피소드가 재밌어 몇 가지 소개합니다. 대만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대담하고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는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애교로 봐줘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일 선물을 배달시키면서 고객 요구사항에 고객 앞에서 생일 축하곡을 불러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기사는 이 요구를 꼭 들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만 맘씨 좋은 기사는 이 요구를 들어줬고 고객은 부끄러워 고개가 끝나자마자 바쁜데 어서 가보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말은 부끄러워서 빨리 가라고 재촉했지만 한편으론 좋았겠죠. 이 대목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경우 낭만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암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지불하는 팁이 있는지를. 대만에는 기본 배달 요금 위에 팁 요금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팁이 있으니 저런 부가적인 부탁도 하고 또 그걸 수행도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문화가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거기 어느 빌딩 지하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지가 없다며 몇 번 칸 화장실로 급히 화장지를 가져다 달라는 배달 요청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매워서 울 정도인데. 집에 있는 우유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라며 우유 배달 주문이 있었는데 이에 동료 기사는 알겠습니다. 구조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에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바퀴벌레를 죽여주세요 라는 고객 요구 사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홍차를 주문한 고객이었는데 큰 바퀴벌레가 집에 들어와 두 여성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SOS를 요청한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럴 땐 확실히 팁 문화에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팁을 받고 기사는 고객에게 슬리퍼를 준비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두 여성은 아마도 남자친구가 없던지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살던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성 배달 기사가 많은 대만이지만 이 요구는 아마도 남자 기사가 수락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위급 상황 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사와 고객 관계가 우리나라보다 더 친화적이고 우호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저런 믿음의 관계가 부럽기까지 합니다. 내 경우 딱 한 번 고깃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 앞에 음식을 두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집에 계신 분이 환자인데 거동이 불편하다는 고객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아무 인기척이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땐 기분이 이상했지만 집을 나와서는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주문하신 분도 저 같은 기사를 믿어줘서 가능한 일이었겠지만서도요. 사실 대만은 집약적인 나라라 배달하기 빠르고 고객들도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거침없는 고객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와는 사뭇 다른 부러운 배달 문화입니다. 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에게 팁은 딱 한 번
교촌 치킨 배달 갔다가 18,000원의 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큰 액수였죠. 너무 커서 10,000원만 주시라고 했는데 계속 받으라고 하셔서 말입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좀 취하신 것 같던데 다음날 아침 후회 안 하셨길 바랍니다. 그분 주소를 기억해 놓고 있다가 다음번 주문 앱에 주문이 들어오면 1 순위로 배차할 예정인데 1년 동안 주문이 없는 걸 보면 그분 분명 이사 가셨거나 아니면은 술을 끊으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에피소드를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라이더들의 처우 개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형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에서도 기사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책이 한국 번역판으로 나와 많은 독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출판 후 그의 이름이 알려져 여러 라디오 및 TV 방송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왔던 어머니에게 그의 24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선사하며 인스타그램에 이런 대화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두꺼워? 너무 많이 썼네. 엄마, 삭제 많이 한 게 이거야? 아니면 더 두꺼워? 놀라는 그의 어머니 사진에서 정감이 갑니다. 두꺼운 책의 출판의 기쁨보다는 그간 고생했을 아들이 안쓰러웠던 모양이십니다. 어느 나라나 어머니의 마음은 다 같은가 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배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망이었던 식당 오픈 준비 중에 있고 식당 주인이 나중에 그에게 그 식당을 물려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리와 배달 중 뭐가 더 어렵냐고 물어봤더니 조리는 많은 창의력을 요구한다며 조리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비가 있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는 고생이라 부릅니다.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리암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주위에 일어난 특정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후 그 이야기들을 모아 활자화시켰습니다. 위기와 고생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경험과 재도약의 발전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고생을 고생으로만 끝내버리지만 어떤 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그 이상의 가치로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책을 통해 많은 배달 기사들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나름 일을 즐기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여러 출판사에 원고 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비공개로 이런 말도 적었습니다. 이젠 출판 포기했다. 포기하니 내 글이 너무 편협했고 비인기 종목이란 객관적인 사실도 이제야 눈이 뜨인다. 출판은 쥐뿔. 꿈은 야무졌지만 그래도 그건 행복은 했다. 왜냐하면 글 쓸 때가 그래도 가장 나다웠던 것 같다. 누구 눈치 안 보면서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시작한 지 8개월이 되어 간다.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 초안을 미리 쓰지만 그 글의 맛이 블로그와는 좀 다르다. 유튜브는 조회수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 영상, 그리고 악플까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세련된 칵테일 같고 블로그는 거친 소주 같다. 난 소주를 좋아하는데 그건 혼자 마시는 거라 좀 외롭고 칵테일은 맛은 별로인데 사람들이 말을 걸어온다. 칵테일에 소주를 마시면 어떨까? 데킬라 로버에게 말이다. 나중에 발각되면 아구창 맞으려나? 생각해보면 그 많은 서점의 책들 중에 과연 몇 명이 돈을 내고 제 책을 고를까 생각해보니 출판사의 입장도 이해가 가더군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자기 개발 서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투자 가이드 서적도 아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동네 배달 기사 이야기를 누가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하니 이해가 갔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뇌 전문가 조유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뇌로밖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평생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세상에서 나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남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멋진 일인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 인문학인데, 인문학이 발전해야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에서는 고고학, 인류학, 철학, 문학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돈만 쫓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 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쉽게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가 그 나라의 대학 전공 과목 인기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년 전인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란 유선방송 채널에 인간의 문명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라는 인류학에 관한 방송을 우연히 집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유튜브도 없고 해서 그런 지식을 얻으려면 오로지 책을 통하는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양질의 내용을 보면서 저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 국민들이 참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20년 전 일이니까요. 저런 걸 과연 누가 기획을 하고 또 누가 거기에 또 돈을 투자하고 그걸 또 재미있게 봐주는 사람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가 문화 선진국이 아닐까요? 참고로 그 내용은 뭐냐면 인류의 발전과 불의 관계였습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 익혀먹는 소위 화식이란 걸 시작하면서부터 단백질의 섭취량이 늘어나 뇌의 크기가 커지면서 인간 문화의 패턴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불 앞에서 인간이 모여 앉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동질감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대인들은 불 앞에 앉아 식사를 하며 소통을 합니다.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말이죠. 이처럼 인류학을 알면 인간의 발전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예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는 얘기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s in Apple's DNA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That 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that yields us the result that makes our hearts sing. 여기서 말하는 결과물이란 뭘까요? 상품입니다. 애플의 차세대 상품 말입니다. 참 무섭고도 멋진 말입니다. 기업가가 사람의 마음까지 가져갈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든다니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벌고 싶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러한 능력은 단순 지식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시면, 혹은 까칠한 직장 상사의 마음에 들고 싶으면, 아니면 손님에게 하나라도 더 팔고 싶으면 인문학에서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고 아직도 누군가는 시를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문학이 발전한 나라가 문화 선진국입니다. 문명이 발전한 것과 문화가 발전한 것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문명은 하루아침에 수출길이 막히면 무너질 수 있지만 문화는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이 그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될 것 같은 비인기 종목 속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묵묵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어려운 학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기는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알려고 노력하고 집중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진부한, 아니면 아주 철학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나와 가족, 사회, 세상은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누구도 내가 어디서 왔고 난 누구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그제야 비로소 고개를 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으면 잠깐 눈을 돌려 천문학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 우주의 크기를 느끼고 나니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더군요. 인생을 내가 먼지처럼 작고 보잘것없으니 막 살아보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잘한 일에 굳이 목숨을 걸고 중내산해하며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 삶에 다른 목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과 지브로란 소설책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오히려 줄어들고 죽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신과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저에겐 좋은 위로였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내가
보는 크기만큼 아는 깊이만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인문학이 아닌가 합니다. 은하계에서 지구, 그 중에 아시아, 그 중에 한국, 한국에서 인천, 인천에서 검단, 검단에서 당하동 한 원룸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경험해 봐야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며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인문학은 그런 걸 가능하게끔 도와줍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 역시 시나리오라는 글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만화에도 원작이 있듯이 말입니다. 실용학문에 밀려 인문학이 시들해지는 요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다니 한국 인문학사의 큰 경사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음식 배달을 하며 배고픈 시를 쓰고 있는 일산의 작가 동생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시대에 시를 쓴다는 건 참으로 지독하게 고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가 선택한 삶이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들 중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뇌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보슬 작가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시 한 줄을 쓰려고 질척대는 애인도 버리고 시 한 줄을 쓰려고 도란도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다. 소나무 잎보다 뾰족한 그리하여 찔러서 시 한 방울이라도 나올 법한 산정을 찾아 소신 있게 울어대는 산속 매미가 되었다. 산등허리에 수많은 밤의 곡절을 틀어주며 가까운 사람들의 타계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 어마무시한 시 한 줄을 어찌 쓰려고.